한일 양국의 갈등이 도쿄 올림픽을 기점으로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 전쟁 시나리오에 대한 글이 온라인상에서 화제입니다. 물론 요즘 세상에 전쟁이 일어날 확률을 논하는 건 의미가 없을 정도로 불가능에 가깝죠.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의 동맹국으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과 미일 방위 조약을 체결한 상태인데요. 사이에 있는 미국이 결코 두 국가의 전쟁을 묵인할 리 없을 뿐더러 군사력을 앞세운 전쟁은 국제적으로도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런 현실임에도 한일 전쟁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오늘은 만약이라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두 나라의 군사력을 비교하며 한간에 떠도는 전쟁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1990년대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군사적으로 일본을 혼쭐내주겠다는 발언을 해서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죠. 당시 육군, 해군, 공군 참모총장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일본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 유일하게 육군 참모총장이 손을 들었다는 일화가 아직도 전해집니다. 20년 전만 해도 육군을 제외한 해군과 공군은 참모총장마저 고개를 갸우뚱할 정도로 약세였다는 이야기인데요. 오늘날은 어떨까요? 우선 육군입니다. 비교할 필요도 없을 정도죠. 예나 지금이나 압도적인 한국의 승리입니다. 자주포 보유량 전 세계 2위 3,040대, 장갑 전투 차량 14,100대 4위, 전차 2,600대 12위 등을 자랑합니다. 반대로 일본은 자주포 26위, 장갑 전투 차량 21위, 전차 세계 23위죠. 아무래도 일본이 섬나라이기 때문에 해상 자위대 쪽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인데요. 일본의 육상 자위대는 대공, 대전차, 상륙 저지와 같은 방어 쪽으로 특화되어 있습니다. 즉, 해상을 통해 상륙한 타국의 군사를 저지하는 전술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전차의 스펙만 놓고 봐도 일본의 방어력은 좀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일본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IM-33은 한국의 K2 전차를 격파하는커녕 데미지를 주기도 어려운 데다 한국이 사용하는 전차탄은 일본의 전차를 전면 격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전체적인 육군 전력으로 보면 역시 한국이 훨씬 우위입니다. 자주포도 명품 자주포 K9을 주축으로 막강한 화력을 자랑하죠. 다음은 해군입니다. 일본이 무엇보다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인데요. 한국은 헬리콥터 항모 1척, 구축함 12척, 프리기함 14척, 잠수함 22척입니다. 일본은 헬리콥터 항모 4척, 구축함 37척, 프리기함 0척, 잠수함 20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해군력 1위라고 불리는 일본의 해군력을 비교해보니 놀랄 정도로 큰 차이가 없는데요. 물론 헬리콥터 항모와 구축함에서는 한국보다 한참 앞서긴 합니다만 1990년대와 비교했을 때 한국이 비약적인 속도로 일본을 따라잡은 것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주목할 사항이 있습니다. 기술력과 승조원들의 기량입니다. 림팩 훈련에서 개망신을 당했던 일본의 사례는 유튜브만 찾아봐도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만 봐도 일본이 과연 제대로 전술을 펼칠 수 있을까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또한 한국 해군은 최근 전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독도함 이후 오랜만에 제2의 대형 수송함 마라도함을 취역한 우리 해군은 내년에 차세대 해상 초계기까지 P-8A 6대까지 추가로 도입할 계획을 세웠는데요. 해상 초계기에 장거리 대함 미사일을 탑재하면 바다의 불법 침입자에게는 그야말로 사신과 다름없습니다. 미사일을 발사하는 순간 시속 1000km 속도로 비행해 19분 후면 목표에 도달하기 때문이죠. 상공에서 미사일을 발사해도 구축함과 잠수함에서는 탐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위력으로 따지면 7,500톤급 대형 구축함도 두 동강 낼 수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우리 해군력 강화가 무엇보다 기대되는 이유죠. 마지막으로 공군입니다. 한국은 전투기 402대로 전 세계 6위, 공격기 74대로 12위, 특수임무 항공기 30대, 헬리콥터 846대로 5위를 자랑합니다. 일본은 전투기 256대로 전 세계 11위, 공격기 17대로 36위, 특수임무 항공기 162대로 2위, 헬리콥터 671대로 7위죠. 일본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기는 의외로 비전투 분야인데요. 한국은 전투기 수만 해도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추가로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도 모자라 개발까지 하고 있으니
5년 후만 해도 한국의 공군력이 얼마나 비약적으로 성장할지 말하지 않아도 짐작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투력을 바탕으로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일본 본토에 상륙만 하면 게임 오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이것 자체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본 서부 지역을 우선 점령한 후 차례차례 중부 지역으로 올라가는 방식을 취해야 할 텐데요. 일본의 육군 전력이 모두 방어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보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생각을 전환해서 한국이 가장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로 공략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를테면 미사일 공격을 시작으로 하는 것 말이죠. 작전명 충무라는 책에서 나온 시나리오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진해와 부산에 크루즈 미사일을 비롯한 다수의 미사일을 집결시켜 해상 자위대와 큐슈 지역 공항 등을 파괴합니다. 둘째, 수송선, 헬기, 어선을 총동원하여 스시마 경비대를 괴멸시키고 스시마 섬에 상륙, 군사 기지화합니다. 셋째, 이후 큐슈 지역에 상륙하고 본토에는 특수부대를 보내 함락한다는 계획인데요. 한국의 미사일 공격력을 생각하면 가장 현실성 있는 전술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사일 전술의 핵심인 현무의 위력은 그야말로 괴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개발된 현무4는 800km의 사거리와 2톤이라는 세계 최대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 미사일로 전술 핵무기급 미사일로 평가받고 있죠. 개발 성공 당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는데요. 현무4와 같은 미사일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한국만이 개발해 배치해놓고 있는 것이죠. 미사일 전력에 있어 한국은 이미 세계 5위입니다. 북한이 현재 600여 개의 전술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데 반해 우리는 1000여 기를 넘겼고 2023년까지 2000여 기를 보유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탄두의 중량이 500kg만 돼도 불가능한 작전이 없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미사일 역량만으로도 3시간 정도면 적국을 올스톱시킬 수 있습니다. 즉, 일본의 주요 군사시설을 미사일로 먼저 무력화시킨 후 스시마 섬에 상륙해 군사기지화해 큐슈 지역부터 차례대로 점령해가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일본군이 할 수 있는 건 그저 버티기 뿐입니다. 일본은 이런 미사일이 없거든요. 반대로 일본이 먼저 공격할 경우 한국을 제압할 시나리오는 무척 제한적입니다. 일단 한국 땅에 상륙해 압도적인 한국 육군을 제압할 수 없다 보니 그저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군을 이긴 후 한국으로 들어가는 무역선을 봉쇄해버리는 방안뿐이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이것부터가 현실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일단 한국과 일본의 해군력이 큰 차이가 나지 않을 뿐더러 해역 자체를 감시하며 봉쇄하는 것 자체가 너무 까다로운 일이기 때문이죠. 이런 시나리오를 두고 보면 일단 일본은 유사시에도 한국을 먼저 공격할 생각조차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한국의 군사력이 20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수한 데다 전략 대부분이 극단적일 정도로 총력전을 가장한 전술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만 해도 주변 국가의 눈치를 보느라 공격무기의 경우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지 못한데요. 한국은 국산 미사일과 전차, 장갑차는 물론이고 전투기까지 개발하는 추세다 보니 주변국들이 시시각각 한국군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한국군의 국방 전술을 일컬어 독침 전략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자, 호랑이, 표범조차 어쩌지 못하고 피해가는 고슴도치 독침이라는 뜻이죠. 대한민국의 독침 전략에는 도발한 나라가 어디든 한국과 전쟁 후에는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무력화시켜버리겠다는 강한 의지가 깃들어 있습니다. 일본이 자신들이 세계 최강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텐데요. 19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국민학교를 다닌 세대라면 누구나 일본의 아이와나 파나소닉, 샤프 같은 브랜드가 익숙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수많은 전자제품 기업과 계열사, 하청업체들까지 모두 사업을 철수하거나 매각되었고 줄도산을 했죠. 자동차 시장을 장악했던 일본 자동차 브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선박, 금융 할 것 없이 망조에 접어든 지 오래죠. 반대로 그 자리를 삼성과 LG, 현대자동차 같은 한국 기업들이 채워 10년 넘게 이끌어가고 있고요. 요즘 무엇 하나 세계 최고라 말할 것 없는 일본이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내세운 것은 바로 해군력.
아시아 1위, 세계 4위에 이르는 일본의 해상 자위대는 바다로 둘러싸인 열도에 사는 그들에게는 마지막 희망이자 자존심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의식해서인지 해상 자위대를 들먹이며 망언을 하는 일본 정치인도 꽤 많습니다. 극우 성향의 일본 국회의원들은 전쟁으로 일본이 독도를 차지해야 한다는 발언을 심심하면 내뱉는 수준인데요. 마루하미야 호다카 의원은 다케시마가 교섭으로 우리 손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전쟁으로 되찾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고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한반도 전쟁이나 무력 충돌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우리 고유의 영토에 자위대가 출동해 불법 점거자들을 쫓아내는 방법 등 여러 선택지를 남겨둬야 한다고 적었는데요. 여기서 우리 고유의 영토란 독도를 의미했죠. 마루야마는 전쟁광이라 불러도 될 정도로 정신나간 말을 내뱉기로 유명한데요. 러시아와의 영토 갈등 지역인 쿠릴 4개 섬을 방문해 전쟁으로 이 섬을 되찾는데 찬성인가? 라고 주민에게 물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 황당한 질문을 들은 섬 주민이 반대한다고 답하자 그는 전쟁을 안 하면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고도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의 행적을 볼 때 정상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2015년에 도쿄에서 술에 취해 시민과 시비가 붙어 시민의 팔을 문 적도 있거든요. 문제는 이렇게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일본에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짱을 부리는 이유는 강력하다고 알려진 일본 해군 때문이기도 한데요.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해상 자위대가 그토록 강한지, 한국보다 월등히 뛰어난지요. 군사 전문가들은 실제 한일 양국 간 독도 전쟁이 벌어지면 양국 해공군의 대결이 핵심일 것으로 보는데요. 독도는 지리적으로 동해의 1함대와는 243km, 포항에서는 158km 떨어져 있습니다. 일본의 오키제도에서는 157km, 제3호위대군이 위치한 교토 북쪽 마이지루에서는 380km 떨어져 있죠. 유사시 한국 해군 함정이 독도까지 출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4시간. 반면 일본은 최소 2시간 50분에서 3시간 20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일본 해군 전력의 핵심은 신형 이지스 구축함입니다. 사거리가 700km,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춘 최신 함대공 미사일 SM-3 블록2가 장착돼 있죠. 2023년까지 이지스함 8척과 항공모함형 호위함 4척 등으로 구성된 4개의 호위대군, 즉 기동전단을 완성할 예정입니다. 한국은 현재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3척을 보유하고 있는데 총 6척까지 보유한다는 계획이며 헬리콥터 항모를 1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프리기탐과 코르벳함, 잠수함 모두 일본보다 많은 수인데요. 특히 잠수함의 경우 일본을 이미 앞지르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죠. 단순 전력으로 보면 한국이 일본보다 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20년 전만 해도 이렇게 비교하는 것조차 말이 되지 않을 정도로 일본과 한국의 해군력은 엄청난 차이가 났는데요. 지금은 그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사항이 있습니다. 일본 해상 자위대 전력이 정말 강력한가 하는 점입니다. 림팩 훈련은 미 해군 주도로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경연제로 시행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연합 해군 훈련입니다. 한국은 림팩 훈련에서 대표적인 민폐 국가로 손꼽힙니다. 민폐를 하도 끼친 나머지 2010년 이후 대한민국 잠수함은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고 수색과 정찰 임무만 맡게 되었는데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우리 기술로 처음 개발된 잠수함은 이천함으로 1994년에 실전 배치됐습니다. 1999년 서태평양 잠수함 연합훈련에서 이천함은 단 한 발의 어뢰로 표적함이었던 1만 2천 톤급의 퇴역 순양함인 오클라호마 시티를 두 동강 내에 격침합니다. 보통 만 톤급 이상일 경우 강화된 철제와 조밀한 격벽 때문에 어뢰 한두 방으로는 침몰하지 않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미 해군은 짧은 시간 내에 침몰하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처음 순서를 이천함에 맡긴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이천함 공격 한 번으로 두 동강 내에 침몰시킵니다. 다른 나라에는 그야말로 시도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거죠. 또한 2000년도 하와이 진주만에서 실시한 림팩 훈련 중 박위함은 참가 잠수함 중 가장 작았다고 합니다. 앞선 훈련에서 2번이나 고배를 마신 미 해군은 대한민국 해군의 잠수함 운용 능력을 경계하며 박위함을 격침 1순위로 올렸습니다.
그러나 박위함은 적함 11척을 격침했을 뿐만 아니라 그중 최고 스펙인 와스프급 강습 상륙함을 격침해 미 해군의 자존심을 꺾었습니다. 림팩 훈련 중에는 비행기 한 대가 와이어를 달고 날아가면 전투함이 표적을 맞추는 대공사격 훈련이 있는데요. 날아가는 표적을 향해 열심히 기관포와 함포를 날리는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은 매우 침착하게 상황을 가늠하더니 다른 나라는 생각조차 못한 행동을 합니다. 바로 76mm 함포로 항공기에 매달린 표적 예인용 와이어를 끊어버린 것이죠. 그것도 수동 사격으로요. 훈련에 참여한 모든 나라가 순식간에 얼어붙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충격을 받습니다. 한국 해군이 너무 뛰어나서 훈련이 예상보다 빨리 종료되는 상황이 10년 넘게 발생하자 한국은 더 이상 훈련에 참가하지 말라며 수색과 정찰 임무만 맡긴 거죠. 한국이 얇은 와이어를 정확하게 타격해 끊어버리는 장면을 본 일본 해군은 이를 갑니다. 당시 독도 분쟁은 물론이고 한일 갈등이 격화되던 상황이기 때문이었죠. 일본의 해상 자위대의 위력을 보여줘야 하는 상황에서 일본은 이를 악물며 다음 림팩 훈련을 기약합니다. 2년 동안 전력을 가다듬은 일본. 드디어 림팩 대공사격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미 해군 항공대의 A-62 인트루더 함상 공격기는 약 6km 길이의 와이어에 표적기를 매단 채 일본의 아사기리급 구축함 유우기리를 향해 접근했는데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일본 해상 자위대는 CIWS 20mm 펠런스 발칸으로 분당 3,000발의 속도로 포탄을 내뿜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두가 눈을 의심하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던지 미국 지휘부는 이 일을 두고두고 곱씹었다고 하는데요. 일본이 표적이 아닌 미 해군 항공대의 예인기인 A-62 인트루더를 격추시켜버린 것이죠. 얼마나 놀랐는지 미 지휘부는 조치를 취할 생각도 못한 채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실상 그럴만도 한 것이 이런 일은 림팩 훈련 사상 최초였거든요. 표적을 빗맞힌 것도 모자라 예인기를 격추하다니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봉변을 당한 미국 조종사들은 바다에 둥둥 떠다니며 구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이 사고 때문에 일본은 한동안 미국 눈치를 엄청 보면서 살살 기었을 뿐더러 한국 앞에서 자국의 해상 자위대 자랑을 뚝 끊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이후 53년 만에 미군기를 격추시킨 참으로 웃지 못할 사건이었습니다. 림팩에서 눈부신 활약을 하며 미국까지 놀라게 한 한국의 행보와 사뭇 다른 모습이죠. 일본의 해상 자위대, 모양새만 번지르르한 속빈 강정이 아닐까요? 일본은 아시아안에서 동맹국을 찾기 어려울 것.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람들에게 만행을 저지른 나라. 러시아는 일본 인근 수역에서 미사일 훈련을 진행할 예정. 과 같이 최근 러시아는 일본을 향해 폭탄 발언을 쉴 새 없이 던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쿠릴 열도에서 보란듯이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이 행사는 바로 대일전승 기념일, 제2차 세계대전에서 러시아가 일본에 승리한 것을 축하하는 행사였습니다. 이쯤 되면 러시아가 대체 일본과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이와 반대로 한국을 대상으로는 각종 우호 정책을 쏟아내는 중이라 일본 내에서 반발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9월 3일에 진행된 러시아의 대일 전승 기념일 축하 행사에서 쿠릴 열도에 주둔하는 러시아군을 비롯해 거주 주민까지 총 1,500명이나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행사의 내용이 꽤 의미심장합니다. 이날 러시아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쿠릴 열도에서의 전투를 재현했는데 배에서 내려 진격하는 병사들의 모습과 일본 국기가 세워진 곳까지 공격해 들어가는 모습까지 포함됐기 때문이죠. 전승 기념비에 일반 시민들이 헌화하는 모습도 공개됐는데요. 이처럼 러시아가 양국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사를 과감하게 진행한 배경에는 쿠릴 열도 영유권 분쟁은 물론이고 최근 러시아의 경제협력 요청을 외면한 일본을 향한 보복 심리가 깃들어 있습니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독일이 항복한 1945년 5월 8일을 전승 기념일로 삼고 있습니다. 러시아 또한 유럽 국가들처럼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포함한 전승 기념일 행사를 5월에 개최했는데요. 세계 각국의 정상들을 초대하는 큰 규모의 행사로 일본의 총리 또한 초청 대상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러시아는 갑자기 코로나를 이유로 전승 기념일 행사를 9월 3일로 연기하겠다고 발표합니다.
게다가 푸틴 대통령은 2차 대전 종결일을 9월 2일에서 9월 3일로 변경하는 법안에 서명까지 해버렸죠. 9월 3일이라는 날짜에 담긴 역사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1945년 9월 2일, 일본 정부 대표단은 요코하마에 정박 중이던 미군 전함 미주리오 선상에서 항복 문서에 서명했고, 이로써 2차 세계대전이 공식적으로 종료됩니다. 소련은 다음 날인 9월 3일을 군국주의 일본에 대한 전승 기념일로 지정하고 승전을 축하했는데요. 소련 붕괴 후 러시아 내부에서 9월 3일 기념일을 부활시키자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일본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0년부터 9월 2일을 기념일로 삼았었는데 이번에 날짜를 변경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베 신조 총리는 불쾌감을 표시하며 행사에 참석하지 않겠다 밝혔는데요. 일본 외무성 관계자 또한 러시아의 쿠릴 열도 점유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어 수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히며 난색을 표했죠. 당시 일본은 러시아와 국제사회를 향해 쿠릴 열도 남단의 4개 섬에 대한 영유권을 끈질기게 주장 중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전승 기념일 행사에 참석하는 이유도 사실 러시아를 어떻게든 설득해 영토를 반환받겠다는 의지의 일환이었는데요. 미일 안보조약이 개정된 1960년 이후 일본은 쿠릴 열도 4개 섬을 북방 영토라 명하고 북방 영토가 일본의 고유 영토임을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해왔습니다. 일본은 1981년부터 2월 7일을 북방 영토의 날로 지정하며 4개 섬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행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홋카이도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쿠릴 열도 출신 주민들을 동원하기까지 하며 미국을 어떻게든 끌어들이려 노력 중인데요. 러시아가 쿠릴 열도는 전쟁에서 승리한 러시아의 영토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선포하며 일본을 향해 쿠릴 열도 반환은 꿈도 꾸지 말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었죠. 한편 러시아의 일본 견제를 위한 추가 조치와 강경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연방안보회의 서기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을 시작한 나라라며 독일 나치 정권은 1945년 5월 2차 세계대전 항복을 선언했음에도 일본은 전쟁을 멈추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는데요. 2차 세계대전 기간 일본이 저지른 만행들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으며 이로 인해 일본은 아시아 안에서 동맹국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죠. 또한 러시아군은 일본이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주장하고 있는 대화퇴 인근 수역을 포함한 동해에서 미사일 훈련까지 시작했습니다. 일본과 인접한 영해에서 러시아 해군이 일상적으로 군사훈련을 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자 산케이 신문을 비롯한 일본 언론도 뜨겁게 들끓었는데요. 러시아는 얼마 전에도 쿠릴 열도는 물론이고 후나시르 섬과 구나시리토 주변에서도 군사훈련을 하겠다고 통보해 일본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강하게 항의했지만 러시아는 꿈쩍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런 러시아가 한국에는 사뭇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영토의 크기가 한반도의 77배에 달하지만 영토 대부분이 개발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특히 산림, 지하자원, 수산물 등의 자원이 풍부한 극동지역의 개발은 러시아의 수건 사업으로 손꼽히고 있지만 자본과 기술력의 부족으로 아직까지 제대로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주변국을 둘러보던 러시아가 쿠릴 열도 개발 프로젝트에 한국 투자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간에는 쿠릴 열도의 섬들을 한국에 팔거나 빌려주어 개발을 꾀하려 한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는데요. 쿠릴 열도에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프로젝트는 호텔업, 수산물 가공, 광업, 건설업 등 분야마저 다양하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이전에도 사할린의 가스전을 이용한 수소 생산시설의 구축 관련 투자 제안을 한국에 한 적이 있었죠. 사실 중국과 일본, 한국 세 나라 중 믿을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판단한 러시아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중국은 청나라 때부터 러시아와 분쟁이 잦았던 데다 공산주의 시절에는 이념 논쟁을 벌였으며 군사기밀 해킹과 중국인 대량 이주 문제 등으로 경계할 수밖에 없는 나라죠.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일본은 러시아가 가장 큰 반감을 갖고 있는 나라로 일본과 협력할 바엔 아예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요. 러시아와 한국과의 인연은 생각보다 깊습니다. 러시아는 구한말부터 조선인의 연해주 이주를 허용했고 고종에게 아관 파천으로 일제의 위협을 모면할 피신처를 제공한 적이 있었죠.
한국은 북방 외교의 일환으로 구소련에 과감하게 30억 불 차관을 제공했었고 채무 변제는 불공 사업으로 이어져 우리 군의 국방력 강화는 물론이고 한국형 무기의 기반이 되었는데요. 1997년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 당시 수많은 외국 기업들은 러시아를 떠났지만 한국의 기업들은 꿋꿋하게 러시아를 지킨 것도 신뢰를 더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도 팔도 도시락 공장만큼은 문을 닫지 않고 운영하라고 지시할 정도로 돈독한 우호 관계를 갖고 있는데요. 러시아인들 또한 초코파이와 팔도 도시락 같은 소비재는 물론이고 자동차와 가전 또한 한국 제품을 최고로 여기고 있죠. 러시아 내부에서 한국에 대한 평가는 한마디로 믿을 수 있는 나라. 블라디미르 수린이라는 러시아 전략가는 시베리아에 한국과 러시아의 공생 국가를 만들자는 참신한 제안까지 하며 기술과 자본을 가진 한국과 풍부한 천연 자원을 가진 러시아가 협력할 경우 누구도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러시아와의 협력은 한국의 자원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유라시아의 육상 물류의 거점이 될 수도 있는 점에서 무척 긍정적으로 해석됩니다. 육로를 이용한 물류비 절감은 물론이고 시베리아에서 한국까지 가스관을 연결할 경우 가스 연료비까지 낮출 수 있으니까요. 동북아시아 국가 간의 군사 긴장이 나날이 높아지는 요즘 러시아와의 협력이 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보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